SDG 11번 특강에 오신 참가자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전동훈 팀장이라고 하고요. 1부 세션은 50분의 강연, 그리고 10분의 질의응답으로 총 60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패들릿에 남겨주신 이제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가능하다면 현장 질의도 함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DG 11번 강연을 맡아주신 오수길 SDGN 코리아 대표님께서는 고려사이버대학교 정보관리보안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지속가능 발전, 협력적 거버넌스, ESG 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와 활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또한 오수길 대표님께서 대표를 맡고 계신 오늘 정기총회 주최이기도 한 SDGN 코리아는 UN SDSN의 한국사무소로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하며 유엔이 제시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파리기후 변화 협약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국내 전문가 네트워크입니다. 오늘 대표님께서는 이 제목에 나와 있다시피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이행이라는 SDG 11번 관련 주제로 특별한 강연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대표님께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만큼 강연을 잘 들어주시고 저와의 질의응답도 적극 활용하시어 풍부한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들 큰 환호와 함께 연사님을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이행, SDG로 하면은 11번에 해당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강의를 이제 발표를 준비할까 이제 고민하면서 기후위기 자체에 보다도 기후위기 대응도 그렇고 기후위기 적응도 그렇고 그것이 이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11번 목표랑 연결했을 경우에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 어떻게 이 시대적인 위기 상황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이 나아갈 바를 연결할까 이런 고민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지속가능 발전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결국에는 이 지속가능 발전의 어떤 캐치프레이즈라고 할 수 있는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 여기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11번 목표가 도시와 공동체,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목표이고 이 11번 목표의 여러 세부 목표, 하위 목표들이 있는데 그런 목표들이 결국에는 도시에 대한 권리 그리고 도시가 포용 도시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대한 권리라고 하면은 소외층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도 포용해야 되겠구나. 우리 그 공동체 내에 그러니까 들어오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모든 측면에서 다 강자가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약자인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역시 그 나의 권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에 살고 있는 도시민으로서 거주민으로서의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런 도시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참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 누구든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역할에 있든 간에 공정한 기회를 갖게 만들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라는 것은 바로 뒤에가 아니라 가장 멀리 있는 그런 사람들부터 배려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함께 그 다가설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가 누구나 중요할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Leave No One Behind라고 하는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 소외층을 포용하는 것만이 아니고 누구든 이 모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노력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것이 특히 도시에서 생활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과제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5개의 P축을 세워서 우리 SDG 17개를 만든 셈인데요. 이 5개의 축을 세울 때가 2001년도에 이 MDGs를 대체하기 위한 그러니까 MDG를 더
그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틀을 만들기 위해서 5가지의 피축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중에 사회축, 경제축, 환경축, 그리고 우리 모두가 또 그 기반이 된다고 알고 있는 평화와 파트너십 축, 그렇게 해서 17개의 목표를 갖게 됐는데요. 193개국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이 목표는 비록 17개의 분야가 있지만 이게 선진국형, 제3세계형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17개의 목표마다 하위 목표들, 세부 목표들이 있어서 169개의 세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고민이 어떤 분야의 목표를 선택하더라도 다른 목표랑 연결돼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 연결을 어떻게 할 거냐, 넥서스 어프로치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은 결국에는 유엔은 193개국을 생각을 하지만 각국마다 상황과 조건이 다를 것이고 각 도시마다 상황과 조건이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상적인 의미의 유엔, 추상적인 의미의 이 주권 국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매일같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하는 도시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추구하더라도 11번 목표로 출발은 했지만 그 11번 목표가 이 도시에 사는 빈곤층 1번 목표, 도시민들이 이 농촌이 아니기 때문에 식량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2번 목표, 도시인들의 건강 목표 3번 목표, 도시에 살고 있는 이 여성들, 또 남성들 성평등 목표, 에너지 목표, 기후위기 대응 목표 이런 목표들을 연결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이 SDG라는 것에 넥서스 어프로치로 우리가 접근을 하지만 실제 그 이전에도 도시를 생각했을 때는 뒤에 나오는 이 도시에 대한 권리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의해왔던 것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속가능 발전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 것, 정립된 거는 87년이더라도 1972년도에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 만약 여러분이 해결책의 일부가 안 된다면 문제의 일부가 될 겁니다라고 했던 첫 번째 이 유엔 차원의 환경회의 그 포스터인데요. 그 당시에 110여 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제3세계 대표로 당시에 인도 인디라 간디 수상이 대표 연설을 했던 가난이 최악의 오염이다 라고 얘기한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온실가스를 누가 더 많이 배출하느냐라고 할 때 제3세계가 아니라 선진국인 거고요. 당시에 유엔 인간환경회의를 개최했다라고 하더라도 환경 문제는 선진국이 더 많이 일으킨 것이지 제3세계 후진국들이 더 많이 일으킨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후진국 역시 우리도 인간답게 살아보자라고 하는 경제 문제, 우리도 누구든 포용할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 포용사회 이런 욕구가 있는데 유엔 환경회의라고 해가지고 그 환경 문제를 앞장 세운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제3세계가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사다리를 걷어채우는 거냐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유엔이 그렇지 환경 책임이 서로 다르고 또 제3세계의 경우는 가난 문제, 빈곤 퇴치 문제, 식량 문제 이런 문제들이 더 큰데 과연 경제와 환경이 양립할 수 있는 거냐, 매칭할 수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이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로 이어지고 유엔 차원의 지속가능 발전 논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제발전, 사회통합, 환경보전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 이것을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얘기하는 바는 결국에는 환경 문제가 사회 문제랑 연결돼 있고, 환경 문제가 경제 문제랑 연결돼 있고, 경제가 환경, 경제가 사회 문제랑 연결돼 있다라는 그 문제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환경이야라고 하는데 실제 그 먹고 사는 이 식량 또 어류 여기에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이 돼서 내 몸에 들어오는 것은 결국에는 환경과 사회가 연결되는 거. 또 북극이 녹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일지
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경제 문제랑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또 이 경제적인 차이가 결국에는 이 환경에 대한 환경 불평등 문제를 낳고 또 이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 연결 지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 내지는 유엔 차원에서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맞추자라는 측면에서는 듣기는 좋은데 너무 이상적인 것이 아니야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 생활 속에 내려와 보면은 이런 식으로 경제와 환경과 사회가 연결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아시다시피 이 17개 SDG를 수립하고 2030년까지 15년간의 이 목표 연도를 두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요. SDSN 차원에서 2019년, 2020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넥서스 어프로치를 생각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SDG 17개를 끌고 가지만 6가지로 연결시켜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럼 교육 문제, 성평등 문제, 불평등 문제 이런 것이 하나로 연결돼 있고 또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이 속에 많은 문제들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런 연결 지점들을 잘 찾아서 선택과 집중을 해보자 이런 얘기들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과 집중의 연결 지점이 결국에는 우리 생활하고 더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17개의 목표를 17개 재료라고 생각해 보면 유엔이 193개국을 생각하는 것과 또 대한민국이 이 SDG 17개를 접근하는 것과 또 서울시가 접근하는 것과 또는 뭐 성북구가 접근하는 것과 서로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7개 목표를 17개 재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17개 재료를 어떤 걸 더 먼저 넣을 거냐 또는 어떤 재료를 더 많이 넣을 거냐 이런 관점에서 유엔 차원의 SDG를 합의한 것이지만 KSDG가 조금 다를 수 있고 서울 SDG 가 조금 더 다를 수 있고 성북구 SDG가 조금 더 다를 수 있는 거죠. 우리 생활 단위에서 어떤 문제가 더 중요하고 더 심각하고 더 우선순위고 하느냐 여기에 대한 합의가 결국에는 도시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간에 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7개의 목표를 재료라고 생각해보고 다시 SDG 케이크를 만든다라고 칠 때 어떤 식으로 그 재료를 버무릴 거냐라고 할 때는 포괄성, 연계성, 형평성, 안전성, 신중성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현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지역만이 아니라 지구까지 연결하는 지점, 그다음에 경제만이 아니라 사회도 환경도 그리고 세대 간의 형평성만이 아니라 생물종 간의 정의도 생각해 보자. 그리고 안전을 이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 그게 자연재해만의 안전이 아니라 인권도 안전의 문제로 그렇게 접근해 보자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엠고스 프로세스라고 하는 그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어떻게 참여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겠어. 그냥 정부가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논의하고 참여하고 그래서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자. 이게 또 다른 개념적인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실 아까 1972년도에 유엔 환경회의가 있었고 1992년부터는 1987년에 우리 공동의 미래 그 책에서 나왔던 보고서에서 나왔던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을 가지고 1972년에 20주년 기념 회의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992년에 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9개 주요 그룹 그렇게 이 묶어놨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주체들이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그 무렵부터도 우리가 이 넥서스 어프로치를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지금 같으면은 더 그 잘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은 청소년 이 그룹이 있는데 청소년들은 교육하고만 연결돼 있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같으면은 청소년들이 알바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주거권, 청소년들의 노동권, 청소년들의 인권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넥서스하지 않으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런 관점들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는 SDG 17개 목표가 나오니까 여성 관점에서 1번 목표는 뭐 장애인 관점에서 3번 목표는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지점들을 늘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 결국에는 도시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나 우리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보면은 경제 위기, 사회 위기, 환경 위기, 여러 위기들이 닥칠 때마다 이 도시 의 주민들이 겪는 많은 문제들이 그룹별로 다양할 수 있다라는 이런 지점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도시 문제를 충분히 생각하고 포용 도시를 만들 수 있다라는 지점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의 관점이 왜 포용 도시 내지는 도시와 공동체 11번 목표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11번 목표가 다른 목표랑 어떤 연결 지점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2012년이 되면은 이제 세 번째 세계 회의가 열렸는데요. 그러니까 72년에 이 유엔 인간환경회의, 92년도에 유엔 지속가능발전 회의, 2012년도에 유엔 지속가능발전 회의가 다시금 리우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주에 이 지속가능 발전을 지향하는 세계 도시 연합체가 이클레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자, 이클레이 세계총회가 그 리우 플러스 20 회의 전주에 브라질의 다른 도시에서 열렸었습니다. 그때 일주일간의 회의를 마치고 그 다음 주에 열리는 리우 플러스 20 회의에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지방정부가 그 혁신을 이행하는 거에 인큐베이터다.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의 어떤 변화의 동인이 되면서 시민에게 가장 가까운 정보 영역이기 때문에 도시가 중요하다. 그리고 향후 이 경제위기, 기후위기, 사회위기가 계속 이 난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면은 결국 시민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도시가 역시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만든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클레이가 리우 플러스 20 회의를 어떤 의미에서 할 거냐라는 데 대해서 평가 메시지를 또 던졌는데요.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1992년도에 생겼거든요. 그때 협약이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이행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2005년도에 교토의정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전 세계 170여 개국이 합의해서 출범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탄소를 줄이기 시작하자라고 하는 게 13년이나 걸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도시 의 정부들이 모여서 이 기후 행동에 나서자라고 이 선언을 하고 천여 개의 지자체들이 지방 정부들이 모이는데 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도시에 새기고 도시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거다. 그러니까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 가지고 기후변화 협약 탈퇴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지부진한 이 이행 규칙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LA시, 뉴욕시 또는 캘리포니아주 이런 곳에서는 여전히 미국 연방정부가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했더라도 우리 도시들이 연방정부 할 몫을 나눠서 실천하자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연방정부의 책상에 앉아있는 대통령의 머리보다도 당장의 산불이 늘어나고 이 자연재해가 큰 도시민들의 이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도에 SDG가 그 합의가 됐을 때도 그때부터 이 UCLG와 같은 지방정부 연합체들은 SDG의 지역화, SDG의 현지화가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졌습니다. 결국에는 이 다층적 거버넌스, 그러니까 국가 단위만 움직여가지고 제대로 되지 않을 거를 지방자치단체들이 움직이고 시민사회가 움직여야 된다. 그다음에 이해 당사자들이 이 참여하는 구조, 결국에는 이 지역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떻게 책무 구조를 만들어내고 협력 구조를 만들어낼까? 그것이 도시가 가장 중요했다라고 이 얘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문제가
도시는 구체적인 장소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 내가 무슨 구에 무슨 동에 살고 있다, 우리 단지에는 어떤 특성이 있다, 나는 어디에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주변 상황이 어떻다, 그런 구체적인 장소가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과제들이 늘 느껴진다라는 거죠. 우리 아파트의 분리수거 문제를 어떻게 할지, 소음 문제를 어떻게 할지, 아니면은 이 뭔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과제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라면은 우리 모두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관심한 영역들이 있겠지만 그러면서도 내 생활과 연결돼서 내가 우선순위로 둘 만한 그런 문제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장소 기반 지역사회 중심의 이 문제 해결 관점 이것이 결국에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우리의 구체적인 것. 그러니까 산업체들이 공장이 이 탄소 배출을 안 해야지 우리가 작은 실천해가지고 얼마나 줄이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일상적인 과제들 속에서 해결해 나가기 시작해야 우리의 인식이 바뀌면서 산업이나 아니면은 발전소의 방향을 바꾸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바꿔보자 이런 인식이 생겨날 수 있다. 그런 관점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목표마다 이 다들 몇 번 목표는 뭐다 아실 텐데요. UN SDG 이제 뭐 세부 목표까지 보고 뭐 지표까지 보면은 여러 문장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각 목표별로 보면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번 목표가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금방 떠오르는 장면들이 누구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서로 그럼 상황은 다르지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도시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급속하고 무계획적인 도시화로 인해서 이 환경에 대한 압력이 크다라든지 아니면은 도시 자체가 자족 도시로서 뭔가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않고 저 멀리에서 원자력 발전을 크게 일으켜가지고 송전탑을 수없이 많이 거쳐서 모여 있는 이 도시로 오는 구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까? 뭐 교통 문제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그런 많은 그 문제들을 해결하자. 도시가 나서서 해결하자. 이런 직관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문화예술가들이 조금 더 쉽게 그럼 설명하면서, 그럼 우리가 좋은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SDG랑 어떻게 연결될까? 이러면서 왼쪽 위에 있는 이런 아이콘들을 SDG 목표 뭐하고 가까울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퀴즈를 내기도 하는데요. 자, 거기에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을 사랑할 수 있게 한다면 어떻게 할까? 이게 11번 목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에, 우리 도시에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이웃과 더 친해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환영한다. 지역의 숲과 야생동물, 자연을 보호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11번 목표의 세부 목표 중에 일부 내용들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고 우리 누구라도 그렇지 이거 다 도시에서 할 수 있는 또는 해야 되는 일이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은 2015년에 이 SDG가 이제 수립되고 난 뒤에 총리실 산하에 SDG 추진단을 만들었어요. 그 총리가 단장이고 그러면서 선도 도시들 SDG 선도 지자체를 1년에 2, 30개씩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럼 그런 의미가 이 지역이 중요하다, 생활 단위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도시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할 수 있는 이 문제들을 이 원 안에
다 집어넣어 본다라고 하면 그걸 1번 목표랑 관련 있는 거, 9번 목표랑 관련 있는 거, 11번 목표랑 관련 있는 거 이렇게 다들 연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11번 목표 예시를 한번 보시면요. 자, 일본에서는 11번 목표를 빈집이 늘어나는 문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문제, 인프라가 노후화되는, 도시 인프라가 노후화되는 문제, 또는 쇼핑 약자의 문제, 이 지진 재해 문제, 이런 것을 11번 목표에 넣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면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가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푸드로스 문제, 이런 문제, 그것은 12번 목표랑 관련이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달성을 해야 11번 도시와 공동체 목표가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17번이 민관협력 내지는 ODA를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지역의 커뮤니티가 활성이 되어야지만이 11번 목표가 달성이 됩니다. 이 얘기도 있는 거고요. 그 11번 목표 바로 밑에 보시면 기후 위기 이게 13번 목표이지만 결국에는 자연재해를 극복하지 못하면 도시가 위태롭습니다라고 하는 13번 목표도 연결해 놨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4번, 15번 목표 자연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산림이나 임업의 문제는 결국에는 도시숲과 같은 또는 도시공원과 같은 15번 목표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11번 목표, 결국에는 도시를 지속 가능하게 하고 공동체가 활성화되게 하려면 어떤 관점에서 어떤 문제에 접근하고 어떤 목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기후위기 시대다라고 할 때 기후위기라고 하면은 13번 목표에서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려고 하면 내지는 적응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도시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닥쳐 있는 여러 문제나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면 이 기후위기 시대 기후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이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더 11번 목표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17개 재료를 가지고 17개 목표를 가지고 도화지에다가 이렇게 인과 구조를 그려보면은 이와 똑같지는 않겠지만 유사하게 인과 구조들, 연계 구조들을 많이 생각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17개 목표가 있지만 17개 목표는 서로 이 쌍방의 인과관계가 있고 또 더 연결되는 목표들이 있습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1번 목표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이 1번 목표와는 어떤, 2번 목표와는 어떤, 7번 목표와는 어떤 연계 구조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도시의 어떤 문제, 도시에서 우리의 역할, 이런 것들이 더 효과적으로 나올 수 있다. 여기 넥서스에 알자가 오타가 하나 더 들어가 있네요. 자, 우리 이제 통계청이나 이 지방 통계에 들어가 보면 이제는 이런 그림을 그냥 막 그려줍니다. 이를테면은 고용률이 그 인천이 높아지고 있고 실업률이 인천이 낮아지고 있고 경제 성장률이 인천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인천이 살만한 곳인가 보다 이런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저 부산이나 대구나 이 광주나 이런 곳에서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청년들도 이탈하고 수도권으로 오지만 막상 서울에서 견디기 어려우니 제일 가까운 인천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이 고용률이 늘어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비정규 고용률이 더 늘어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인천의 경제 성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 경제 성장이 높아지는 거는 결국에는 저 전북이나 대구나 충북이나 이쪽에서 낮아지는 것을 흡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도시를 볼 때 딱 우리 도시만 보는 것이 아니고 11번 목표와 다른 목표들을 경제 목표들을 사회 목표들을 연결해 보면 이런 전반적인 구조들도 이해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인당 GRDP, 지역 내 총생산이 인천이 늘고 서울이 늘고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배경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냐,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걸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건 사회적인 포용 사회적인 측면에서 좀 더 다른 논의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도시라는 것은 우리 생활 단위에 있는 것인데 도시의 밀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규모의 경제 얘기하는 것처럼 컴팩트 도시를 이제 다른 차원에서 또 얘기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러면은 그렇게 도시의 밀도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지역에서는 그 지자체들 간의 통합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렇게 통합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수도권에 모여 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자원의 수요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에너지와 물자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관점에서 도시 형태가 중요하고, 소비 문제가 중요하고, 폐기물 관리 문제가 중요하고, 이전까지는 우리가 후진국, 중진국이었을 때는 이 앞만 보고 달려오는 효율성 문제, 이것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절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도시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이 물자의 흐름을 고려해야 되고 자연을 위한 중요한 장소도 생각해 봐야 되고 개발 패턴이라는 게 난개발이 아니라 치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개발 패턴이 필요하고 창조적인 장소를 만들고 복지를 증진시키고 인간이 잘 살아갈 수 있게 개발하고 또 지역의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성과 연계되는 그런 영역들인 거죠. 그런데 그냥 그 도시 문제도 한 18세기, 19세기에 도시 산업화가 될 때 문제들도 이랬을 텐데 그때는 이제 이런 고민을 덜 했을 텐데요. 자, 안정적인 상황에서도 이런 고민들이 너무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인데 기후위기라는 그런 큰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물자의 흐름, 자연을 위한 장소, 치밀한 개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성해 나가야 될까? 여기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속 가능한 도시, 지속 가능 발전 도시의 원칙들을 얘기해 보면 도시 계획과 전략을 체계적이고 총체적이고 통합적으로 한다. 지역 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한다. 그다음에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지방 정부가 더욱더 통합적으로 정책과 제도를 설계하고 이행해 나간다. 그리고 지역 사회 내에서 누구든 이 자유롭게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공동의 노력을 발휘할 수 있게 설계한다. 그다음에 다층적인 거버넌스, 중앙정부만의 정책으로 이루어질 수도 없고 도시정부, 이를테면 서울시만이 아니라 성북구에, 종로구에, 또 종로구가 있더라도 동별로 또 욕구가 다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도시 간의 파트너십을 연결하면서 국가 단위의 이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도시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공동의 이 문제를 해결해 가자. 그래서 이 도시의 경제 체제는 뭐 사회적 경제든 아니면은 뭐 혁신적인 창업이든 지속 가능한 녹색 경제로 가보자라고 하는 이런 원칙들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원칙과 이 그 참여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을 도시에 대한 권리라는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고 포용도시라는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장리 르페브르라고 하는 도시 학자는 도시에 대한 권리라는 이 책을 1960년대에 냈는데 도시권이라고 하는 것은 애타는 호소인 동시에 요청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시권, 도시에서 누구나 삶의 질을 얘기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의 애타는 호소이고 동시에 우리가 그럼 전체 도시 구성원으로서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요청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런 위기를 똑똑히 직시한다라는 것은 대안적인 도시 생활을 만든다라는 것인데요. 소외가 덜하고 의미 있고 활기 넘치는 도시를 만드는데 생성과 만남뿐만이 아니고
미지의 새로움을 끊임없이 추구할 수 있는 열려있는 갈등적이고 변증법적인 도시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갈등적이고 변증법적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 애타는 호소들을 우리가 다 들어줄 수 있나라는 거. 그다음에 어차피 이 그 부유층이 있고 빈곤층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 또는 이 도시 내에서 서로 지역마다 그 이익 다툼을 하는 거. 그러니까 갈등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도시의 구성원들 간에. 그렇지만 열려 있다라고 하면은 그 갈등을 변증법적으로 이건 더 생성 또 미지의 새로움 이런 걸로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도시가 기후위기 시대에 아주 큰 위기에 직면해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 그 엄청난 위기 앞에서 우리가 단결할 수 있는 것처럼 기후위기에 우리 도시 구성원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까 이 관점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도시 거주자들이 도시로부터 혜택을 다 받게 하자. 그다음에 이 모두가 도시 거주자들이라고 하면 민주적인 참여를 이 보장해 주자. 그리고 도시 거주자들 누구나 근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자. 이게 도시에 대한 권리가 지향하는 권리입니다. 그런 것을 좀 나눠보면 정치적인 차원에서 또는 사회권적인 차원에서 나눠볼 수도 있겠죠.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집회, 결사, 표현에 대한 권리, 정보의 접근성 문제, 민관 협력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 자유권적 권리라고 해보면 사회권적으로 봤을 때는 물이라든지 도시에서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의 문제, 또 도시 거주민들의 집합적인 쾌적성, 안전성, 그다음에 이 균형 잡힌 도시 계획, 토지 관리, 여러 공공 서비스 이런 것들이 사회권적인 권리일 겁니다. 첫 번째 도시 빈민들이 점유한 토지 양성화 이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건 이런 정도는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3세계에서 아주 빈민들이 공유지를 그냥 점거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예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잘 정착하게 해주자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비슷한 문제가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 어, 10여 년 전, 20년 전 용산에서 새 아파트를 만든다고 철거되면서 그러니까 7명의 사람들이 죽어갔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어, 그 사람들이 자기 빌딩도 아닌데 왜 안 나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도시 빈민들의 권리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은 빈민도 아니었지만 내가 이 집 그 건물의 소유주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내가 10년, 20년을 장사를 하고 살아왔는데 우리한테도 물어보면 안 돼?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도시에 대한 권리가 이상적으로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각기의 권리들 간에 충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누구까지 수혜자로 봐줘야 됩니까? 여기에서 10년, 20년 사는 사람 아니면 그 여기에 집이 있는 사람한테 해줘야지 여기에 직장 뭐 낮에 직장 다니는 사람까지 해줘야 됩니까? 이주민 해줘야 됩니까? 전세 살고 있는 사람 해줘야 됩니까? 여러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 많은 주장들을 다 수용하자면은 비용은 얼마나 들겠어라는 문제. 그다음에 어차피 도시가 큰데 더 잘 사는 지역, 못 사는 지역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이런 이 현실적인 물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현실적인 과제들을 외면해 버리면 그냥 당연시 얘기해 버리면 승자 독식 도시화가 더욱더 클 거고 돈 있는 사람만 잘 살 수 있는 금권 도시화가 될 거고 결국 중산층이 소멸해 나간다고 하면은 그 도시는 빈 도시가 되거나 유령 도시가 되거나 그렇게 나아갈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 들어줄 수 없어라고 한다라고 하면 밀려나는 이 사람들, 교외 지역으로 밀려나는 사람들, 그 지역에서 또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날 거다.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모두를 위한 도시화라고 하면 앞서 내용의 반복일 수 있겠습니다만 도시 계획을 바꾸는 문제, 그다음에 사회 기반 시설을 튼튼하게 하는 문제, 그다음에 많은 임대주택을 함께 하는 문제,
저임금 서비스직이라도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만드는 문제, 그다음에 사람과 장소에 투자하자라는 얘기, 그리고 전 세계적인 차원의 노력에 참여하는 것. UN SDG를 우리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위기에 대처하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의 과제로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국제사회에서 포용도시에 대한 논의는 2004년도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메리카 대륙 전체 사회 포럼이 에콰도르죠. 키토에서 열려서 도시에 대한 권리 세계 헌장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그 뒤에 2005년도에 세계 사회 포럼에서 이 포용 도시를 전면적으로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검사들한테 밀려난 뒤에 다시 이제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이 세계 사회 포럼, 그러니까 세계 경제 포럼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사회 포럼을 연 건데 그 룰라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면서 이 세계 사회 포럼이 열리지 않고 있다가 최근 들어와서 다시 이제 열리고 있는 거죠. 도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포용도시인데, 포용이라는 의미가 니네들한테도 잘해줄게 이게 아니라 어떤 이유로라도 차별받고 차이가 있는 그런 여러 이 집단들, 그룹들을 우리 사회 시스템 안으로 편집이 아니라 편입시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통합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이라고 하면은 그래 소외층을 더 도와주기 위해서 통합정책을 가자.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우리 도시 구성원이야라고 하는 걸로 사회 시스템 안에 편입시킨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OECD에서 계속해서 이 포용 도시를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도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제 헤비타트 3는 여기도 이제 20년에 한 번씩 열리는 건데 헤비타트 3에서 그러니까 헤비타트는 SDG가 수립되고 난 뒤에 더 분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주택을 지어주는 그런 이니셔티브 정도로 이해를 했다가 도시 거주민들의 주거권 문제, 도시에 대한 권리 문제 이게 헤비타트의 이 핵심이구나 이렇게 느끼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헤비타트 3가 얘기하는 도시에 대한 권리는 공간적인 포용, 그러니까 도시의 기초 인프라들을 누구라도 공유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사회적인 포용, 누구라도 참여해서 의사결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경제적인 포용, 이 도시 거주민들은 누구나 적절한 일자리를 갖도록 하자. 그런 이 얘기들을 했고 최근에는 여러 논의에서 문화적인 포용을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문화적인 포용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그룹들 간의 차이,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차이, 세대 간의 차이 이런 거를 차별화하지 않고 차이를 인정하는 것, 이런 것도 문화적인 포용일 수 있겠고요. 뭐 문화예술이 공간적인 포용, 사회적인 포용, 포용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그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문화적인 포용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쭉 그 전환마을의 이 예시 사례들을 쭉 보실 텐데요. 영국에서 런던에서 서쪽으로 기차를 4시간 동안 타고 가면 있는 이 토트넷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트랜지션 타운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을 했던 것이 이 도시에 대한 권리 내지는 11번 목표랑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2006년쯤 되니까 기후위기, 경제위기, 뭐, 이 에너지위기, 위기 상황이 전 지구적으로 들어오는데 런던에 있는 중앙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단위에서 겪고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식량 문제, 의료 문제, 집 문제, 교통 문제 이런 것들이 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걸 핵심적으로 얘기해 본다라고 하면은 석유로 굴러가는 이 경제가 결국에는 기후, 환경, 경제 여러 위기 속에서 복합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난제가 될 텐데 왜 중앙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식량 문제, 생계 문제, 주택 문제 등등 30개 프로젝트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실천하자. 그러면서 이 전환마을 운동을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코로나 3년 있으면서 생협 정도가 우리가 위기 상황이야라고 하면은 겨우 하고 있는 거 겨우라고 하는 것도 이제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식량 정도 로컬 푸드 정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그러니까 이 전환마을 운동에서는 우리가 뭐 신용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은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그런 영역들이 일부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와 관련된 여러 주제와 프로젝트에 걸쳐 있다. 이 얘기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트랜지션 타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전환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 7가지 요소를 갖추면 됩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건강한 그룹이 모여서 비전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일상적으로 참여해서 그리고 지금 80여 개의 네트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적으로 해 나가면 그것 자체가 전환 행동, 전환 운동이고 또 작은 성공들이 나올 때마다 80여 개의 네트워크마다 뭐 동아리별로 아니면은 학교별로 작은 성공들이 있을 때마다 서로 성찰하고 축하해주는 이런 것들을 전환행동의 필수 요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한 20개 정도의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일, 또 우리 80여 개 네트워크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일, 내지는 저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겠네 하는 일들이 쭉 있습니다. 이게 트랜지션 타운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모아놓은 거예요. 자, 뭐 자전거를 수리해 주는 것부터 뭔가를 수리해 주는 거, 수리 카페, 로컬 푸드 정상 회의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나는 사과를 키우고 있어요. 나는 뭘 재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음식을 채집하는 거, 학교에서 탈진 상담하는 거, 새로운 식품 시장을 만드는 거, 거리 축제를 주관하는 거. 우리가 SDSN 차원에서도 할 수 있을 일일 것 같습니다. 기술을 공유하는 거, 적정 기술 많이 얘기하죠. 공동체 매장을 개점하는 거, 홉클럽 맥주의 원료죠. 이유식품을 카페에서 제공하는 거, 수원에 사시는 분들 수원 공유냉장고가 이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지역사회의 개방 공간을 운영하면은 그 속에서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갈 수 있다. 학교 식품을 재배한다. 학교의 운동장 끄트머리에 공터가 있으면 거기에 텃밭을 학생들과 같이 가꿔서 그럼 같이 먹어보는 그런 일들입니다. 지역 화폐를 도입하자는 거, 지역사회에 와인을 제조하는 거, 공개 간담회, 또 대형 공개 행사도 개최해 보고요. 감자의 날 운영을 하는 거, 공동주택 프로젝트를 해보는 거, 또 공동체 에너지 회사를 창립하는 거, 요새 시민 햇빛 발전소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전환 거리를 운영해 보는 거, 재생에너지를 지역사회에 정착시키기, 과실이나 견과나무를 심는 거, 종자은행을 운영하는 거. 우리 IMF 때 이 많은 종자를 뺏겼거든요. 지금 식량 자금률도 40%밖에 안 되고 또 사과 주스를 제조하는 거. 그다음에 자연 건축을 학습하는 거. 이 트랜지션 타운 운동에서는 흙이나 나무를 가지고 집 지어 보는 그런 교육들을 또 하고 있어요. 지역사회 양봉, 지역사회 영화관, 지역사회 식품을 홍보하는 것, 성찰의 시간 갖기, 외풍 단속, 독거노인들 집에 가서 뽁뽁이를 가지고 겨울에 방풍 처리를 하는 거, 허브 채취, 낙과 수확, 무료 시장을 개방하는 거, 무상으로 자전거를 수리하는 거,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것, 이것 자체도 전환교육,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후위기 너무 먼 얘기 아닌가, 큰 얘기 아닌가인데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연결해 보면, 11번 목표와 연결해 보면 더 많은 이 실천들이 나올 수 있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정말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일단 지속가능 발전이 왜 SDG 11번이랑 연결됐는지 또 다른 SDG랑 어떻게 연결됐는지도 먼저 설명해 주시면서 그 이후에 SDG 11번으로 넘어가고 사례를 중심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신 부분도 굉장히 양질의 강연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장소 기반 문제 해결 관점을 설명해 주시면서 내 우선순위, 내가 사는 도시에서 먼저 출발을 해야 해결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해 놓은 사전 질문이 있는데 대표님께서 먼저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녹지 확보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배분이 진짜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 땅이 저기 시청이 갖고 있는 땅이 많거나 국가가 갖고 있는 땅이 많은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라도 잘해보자인데 우리가 이제 녹지 면적 이거를 이제 해마다 측정을 하거든요. 그 녹지 면적, 녹지율을 높인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개발 사업을 하는데 한 100년 된 나무, 50년 된 나무 다 그냥 뽑아버리고 이 건물 지어놓고 한 10년 된 나무들 이제 싸게 사와서 심어 놓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새로 생긴 아파트에 더 많은 오래된 나무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나무들은 어느 순간 싹 없어지고 그냥 바둑판처럼 개발되면은 그 뒤에 아주 저렴한 나무들 10년 된, 5년 된 뭐 그런 나무들 갖다가 심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뜨거우면은 오래된 나무들이 있으면 그늘이 많아지고 우리가 좀 더 숨쉬기가 좋을 텐데 그런 것을 미연에 그러니까 막아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관점에서라도 그런 압력, 그런 방향의 어떤 개발의 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도시 개발이 여전히 그러니까 특히 뭐 그러니까 거주지가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우리 아파트를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많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경우 그러면은 그러니까 개발할 거냐 보존할 거냐 그러면 개발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럼 그럴수록 그럼 그거 자체를 막기는 너무 어려울 텐데 우리가 다른 대안들을 자꾸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혹시 별내 신도시 단지,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살고 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곳은 그러니까 협동조합처럼 돈을 모아서 그러니까 지은 그 임대주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정부가 지어가지고 다 공급해 준 게 아니고 협동조합이 만들어낸 아파트인데 거기를 떠나면 누구한테 팔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협동조합에 두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은 계속 임대주택으로 그러니까 남아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 그러니까 그 아파트 단지를 가면은 공연장이라든지 회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그 지역에 그 아파트 단지에 온갖 의사결정들을 총회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럼 그런 대안들이 자꾸 더 생기는 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지역에 같이 들어가서 우리 새로운 대안을 함께 만들어 보자. 이런 운동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대안적으로도 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아파트 값을 올려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살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자꾸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빈민가 개선, 주거 문제,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의 결단, 그러니까 뭐 투표로 말해야 되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전국의 집, 그러니까 주택의 개수하고 우리 이 가구 수하고 그러니까 주택이 더 많은 거죠. 그런데 왜 이리 집 없는 사람이 많어라고 하는데 심지어 수백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주거 문제 주택 문제, 이 주택 가격 문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들을 건드리면은 표가 떨어진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아래 단계에 있는 중산층들도 결국 내가 사는 곳이 좋아져야지 이게 아니라 이 아파트 값이 올라가야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빈민가 개선과 주거 문제 이게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상적인 논의를 많이 하고 큰 담론들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이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이게 이제 기후위기 상황에서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될 텐데,
그럼 어떤 발전을 이루고 있는지 이 역시도 이제 어렵죠. 근데 지자체마다 이 재난과 관련된 이 여러 지표들을 다루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그런 지표와 관련된 사업이나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우리가 같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 답변 드릴까요? 네, 대표님 정말 양질의 답변 감사드립니다.